너도 진짜 소셜벤처 창업에 필요한 핵심을 공부해. 야, 너도 할 수 있어. 임팩트가 무엇인지 잘 아시겠죠? 제가 시작할 때 내드렸던 숙제도 잘 해결하셨죠? 그럼 임팩트를 실제로 측정한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임팩트를 실제로 측정한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Gsaver 프로젝트는 몽골의 사회적 기업 굿쉐어링, 그리고 한국의 굿네이버스, 그리고 코이카, 또 한양대, 이화여대 등이 같이 협력해서 진행했던 임팩트 측정 프로젝트였습니다. 자, 옆에 사진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몽골의 사진인데요. 이 울란바토르가 이제 몽골의 수도입니다. 이 울란바토르는 세계에서 가장 추운 그런 수도로 유명한데요. 연평균 기온이 0도 정도로 이제 낮고요. 1년의 겨울이 한 10개월, 9개월에서 10개월 정도 된다고 합니다. 거의 1년 내내 겨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겨울이 이렇게 길다 보니까 연료를 이제 많이 쓰게 되고요. 특히 이 가난한 사람들은 저기 보시는 것처럼 게르라는 천막에서 전통 난로를 이제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석탄을 계속 많이 쓰게 되니까 겨울에 상당히 경제적으로도 이제 부담이 많이 되고요. 더 이제 문제는 이 겨울 동안에 돈이 많지 않으니까 질이 낮은 석탄을 쓴다든가, 심지어는 폐타이어를 뗀다든가 이제 뭐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쓰게 되니까 결국 환경이 굉장히 나빠지게 되고, 환경이 나빠지니까 이제 어떤 호흡기 건강에도 많이 악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최근에 제가 몽골에 갔을 때는 거기 이제 그런 그 임산부들이 막 또 데모를 하는 그런 케이스들이 있었는데요. 그런 유산이 많이 되는 바람에 그것이 이런 어떤 대기 오염과 관련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정부의 어떤 대책을 촉구하는 그런 또 이제 데모가 있을 정도로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는 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몽골에 주로 겨울에 이제 가게 되는데요. 여름에 몽골을 가보시면은 아마 여러분들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너무 아름답죠. 이제 막 하늘도 끝없이 막 푸르고, 그다음에 저 끝없이 펼쳐진 저런 뭐 평원 막 그래가지고 잔디밭 그런 데서 뭐 말도 타고 그러면 너무 참 멋지게 어떤 여름 휴가를 보낼 수가 있는데요. 겨울에 한번 가보시면은, 제가 그때 한번 갔을 때는 영하 43도를 찍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너무 이제 좀 자랑하려고 제가 이제 핸드폰에서 이제 사진도 이렇게 저장을 해가지고 막 카톡으로 친구들한테 보여주기도 하고 이제 그랬었거든요. 근데 사실 영하 43도가 그렇게 추운 건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또 뭐 그거보다 더 추운 날씨도 이제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이 겨울이 굉장히 춥고, 그런 상황에서 석탄의 사용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사회 문제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이 이제 몽골의 전통 난로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좀 평평하고 낮게 이제 되어 있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평평하고 널쩍한 데다가 사람들이 이제 큰 솥을 가지고서는 거기서 이제 그 어떤 전통 음식을 거기서 막 끓이거든요. 뭐 만두 같은 거 삶고 막 그래가지고 온 가족이 같이 모여 앉아서 음식도 먹고. 그러니까 난로라는 게 어떤 난방의 의미도 있지만 또 요리를 한다는 그런 어떤 또 의미도 있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도구고요. 거기서 이제 석탄을 이제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가난한 사람들, 특히 가난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 겨울 12개월 중에 10개월 정도 가까이 되는 그런 긴 겨울 동안 소득의 거의 반 정도를 연료비에 지출하게 되니까 결국 가처분 소득이 많이 줄어들게 돼서 경제적으로 상당히 힘들다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경제적 문제죠. 환경 문제는 공기 오염이 세계에서 1, 2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그래서 몽골 여름에 가신 분들은 도저히 상상도 못 하실 텐데, 겨울에 실제로 가보면은 거의 뭐 5m 앞이 안 보일 정도로 계속 막 목도 매캐하고 아주 뭐 앞도 잘 안 보이고 굉장히 심합니다. 오염이. 그걸로 인해서 건강 문제, 예를 들어서 호흡기 질환, 5세 미만 사망의 30% 정도가 이렇게 대기오염과 관련됐다는 그런 어떤 연구들도 있는데요. 굉장히 호흡기 질환 측면에서 굉장히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으니까 이제 솔루션이 당연히 필요하겠죠. 한국에 그 나눔과 기술이라는 적정 기술 단체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카이스트에서 공부를 하셨던, 거기서 이제 석사나 박사를 하셨던 분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같이 만든 그런 적정 기술 단체인데요. 그래서 거의 지난 한 20년, 30년 동안 같이 모여서 활동을 하시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학기술 가지고 어떻게 좀 세상을 좋게 만들 수 없을까라는 그런 고민을 이제 하시면서 활동을 해오신 분들이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진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가서 우물을 파는 건 아니지만 우물 안에 있는 그런 비소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과학적인 뭐 약을 만든다든가 어떤 장비를 만들어서 정수를 한다든가 뭐 그런 것들을 열심히 하고 계신 그런 그룹이고요. 그 나눔과 기술의 회원 중에 한 분이었던 그 김만갑 교수님이 이제 그 겨울 동안에 이제 몽골에 가 계시면서 거기서 이제 무슨 비지팅 스칼라 같은 걸 이제 하셨었는데 거기서 이 광경을 보신 거예요. 이렇게 겨울이 굉장히 아주 심각하고 어려운 사회적 문제를 만들고 있구나. 그래서 어떻게 좀 해결할 수 없을까 고민을 하시다가 추결기 아이디어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추결기를 전통 난로와 이제 그 파이프, 스토브와 파이프 사이에다 전통 이렇게 추결기를 끼우면은 이 추결기를 통해서 이 완전 연소가 가능해지고요. 그러면서 석탄을 그 기존의 양에 비해서 거의 한 반 정도만 써도 굉장히 따뜻하게 겨울을 지낼 수 있는 그런 장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거는 적정 기술을 기반으로 이제 하는 건데요. 그것은 어떤 우리가 무슨 팬시하면서 기술 쓰는 게 아니고요. 되게 그냥 간단한 추결기를 통해 가지고 가격도 저렴하고 사용도 쉽고 이 사람들 라이프 스타일에도 맞는 그런 솔루션을 제공을 하게 됩니다. 2010년도에 이 아이디어를 김만갑 교수님이 가지게 되시고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서는 이제 한국에 오셔가지고 적정 기술 그 연구단체 나눔과 기술에서 발표를 하시고요. 또 그 여기서 발표를 하는 과정에서 이 굿네이버스 NGO와 같이 연결이 됩니다. 근데 마침 그 굿네이버스 NGO에서는 사회적 기업이라는 걸 한번 좀 해보고 싶었었는데, 이것은 이 아이템은 상당히 좀 괜찮은 것 같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한국에서 한 100개 정도를 이제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몽골로 가지고 가셔서 거기서 조립을 해가지고 거기서 한번 실제로 한번 돌려봅니다. 작동을 시켜보니까 정말 석탄을 굉장히 절감시키면서도 따뜻하게 겨울을 날 수 있는 그런 좋은 장비라는 게 이제 증명이 돼가지고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생산을 할까? 이제 많이 생산을 해야 될 텐데 한국에서 만들어서 수출을 해서 나눠주는 방법도 있겠지만 더 의미가 있는 거는 몽골 현지에다가 사회적 기업을 세워가지고 거기서 현지인들을 고용을 해서 이분들이 직접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제품을 만들고 또 문제가 생기면 또 뭐 AS도 해드리고 그러면서 현지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면은 이게 더 의미가 있는 거 아닌가? 현재 문제도 해결하면서 이렇게 주체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 의미가 있겠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2010년도에 그 몽골에서 사회적 기업 굿 쉐어링을 세우게 됩니다. 처음에는 첫 해에는 한 4,500개 정도의 그런 G세이버를 이제 추결기를 생산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공짜로 처음에 나눠주는데요. 그걸 이제 굿네이버스에서 펀딩을 해가지고 공짜로 나눠주고 그걸 이제 활용을 해봅니다. 되게 재밌는 게 제가 나중에 인터뷰를 하면서 알게 된 건데요. 몽골 정부의 그런 관료들이 봤을 때는 한국에서 갑자기 이상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이상한 걸 만들어가지고 막 나눠주는데 저게 뭐지? 막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그 중에 한 서너 개 정도를 몰래 가져다가 자기들이 이제 그 실험을 해봅니다. 근데 실험해 보니까 정말 이게 석탄도 적게 사용하게 되고 어떤 그 보온 효과도 상당히 높아가지고 괜찮은 기계네 그래가지고 괜찮은 장비네 그래서 몽골 정부에서 1,500개의 G세이버를 구입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자기네 이제 그런 지역 주민들에게 나눠주게 되는데요. 이게 바로 현지의 수요가 확인이 된 거죠. 현지 정부에 의해서. 그렇게 되니까 한국에 있는 코이카 입장에서도 저 장비가 얼마나 좋으면은 현지 정부에서 그걸 직접 사가지고 자기네 사람들한테 나눠줬을까? 굉장히 괜찮네. 그렇다면 이거를 우리도 같이 지원을 해야겠다. 그래서 코이카에서 이 굿쉐어링을 지원을 해서 이 장비를 많이 생산을 해서 이제 보급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했던 포인트가 굿쉐어링이라는 거는 결국 이제 사회적 기업이니까 기업이라는 데는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돈을 버는데 문제는 가난한 사람들한테 이제 물건을 팔아야 되니까 비싸게 못 받거든요. 비싸게 못 받는데 이익을 내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원가를 낮춰야겠죠. 원가를 낮추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이 생산하는 거죠. 스케일을 크게 해서 많이 생산을 해서 단위당 원가를 줄이면은 거기서도 이익을 내서 그거 갖고 지속 가능하게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구나. 그러면은 생산을 늘리는데 투자를 하자. 그래가지고 생산을 이제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한 2년, 3년 정도의 기간 동안 1년에 거의 24,000개 정도의 그런 G세이버를 생산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현지에서 판매를 하는데 그때 정부 코이카에서 받은 돈을 가지고 약간 보조금을 주면서 또 현지의 그 주민들이 또 일부를 돈을 부담을 해서 이걸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현재는 거의 한 7만 개 정도의 G세이버가 그 몽골 울란바토르 지역과 또 다른 여러 지방에 지금 보급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굉장히 놀라운 거는 이 공장 시설, 똑같은 시설에서 똑같은 기계를 가지고 똑같은 사람들이 처음에 4,000개 만들다가 최근에는 1년에 25,000개씩 만들어낸 거거든요. 생산성이 거의 한 5배로 이제 증가가 된 건데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그런 게 가능했는지도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또 G세이버의 케이스의 경우에도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변화 이론을 한번 같이 좀 적용을 시켜볼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만들고 싶은 임팩트라는 건 장기적인 목표인 거죠. 삶의 질을 개선하고 어떤 지속 가능한 지역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좀 공헌을 해야겠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아웃컴과 어떤 아웃풋을 만들 것인가, 그런 것도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중간 목표 단계에서 저런 어떤 지표들을 생각을 하면서 결국 G세이버라는 어떤 그 활동, 인풋과 활동을 통해 가지고 G세이버를 만들어서 그걸 이제 산출을 하는 거죠. 1년에 몇 대를 만들자. 그래서 그거를 보급을 해가지고 저런 아웃컴들을 만들고 임팩트를 만들자. 그래서 그런 변화 이론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럼 우리가 이런 좋은 뜻을 가지고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서 임팩트를 창출하고 있는데 정말로 우리가 약속한 것 같은 그런 임팩트가 일어나고 있는가? 아니면 그렇지 아니한가? 이거는 우리가 측정을 해보기 전에는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측정을 해야겠는데 그럼 누가 할 건가? 직접 하긴 좀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너무 잘해요라고 측정을 해가지고 얘기하는 거는 누가 믿겠어요, 그거를. 믿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제3의 독립적인 기관이 들어와서 그 과정을 보고 그다음에 그 결과를 측정을 해서 그거를 발표한다면 이거는 믿을 만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코이카에서 누가 이걸 측정을 할 건가, 그렇게 해서 저희 이제 한양대와 이화여대가 같이 측정을 하게 됩니다. 이 측정을 할 때 저희가 이제 몇 가지 전략을 세웠었는데요. 첫 번째는 융복합적 접근입니다. 이 코이카의 국제개발협력 사업이라는 거는 그래서 어떤 비즈니스의 측면도 있고 어떤 경제적인 측면도 있고 또 소비자들, 개별 사람들이 어떻게 또 그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낼 것이냐, 뭐 그런 문제들이 있고 또 이제 그런 사회복지적인 관점들, 또 어떤 보건적인 관점들, 굉장히 많은 관점들이 다 녹아들어갈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다양한 사회적인 변수들을 고려해야 되는 코이카 사업의 특성에 맞게 저희가 팀을 짤 때 행정, 경영, 경제, 사회복지, 환경, 의학, 보건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셔와가지고 저희가 팀을 짜고 거기서 융복합적인 조사 방법론을 사용해서 저희가 실효성 있는 어떤 성과 관리를 하고 거기서 측정된 어떤 결과들을 가지고 팩트를 기반으로 해서 컨설팅을 제공하자. 그것이 저희의 어떤 기본적인 전략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믹스드 메소드라는 거는 어떤 양적인 데이터들, 계량적인 데이터들과 또 어떤 질적인 데이터들, 그런 걸 우리가 같이 모아가지고 인터뷰도 하고 설문조사도 하고 또 어떤 장비를 가지고 대기질 측정한다든가 건강을 측정한다든가 다양한 방법으로 데이터를 모아서 우리가 팩트를 찾아내야겠다. 그것이 이제 믹스드 메소드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랜더마이즈드 컨트롤 트라이얼이 이제 RCT인데요. 이 RCT라는 게 이제 되게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에 여러분들이 아마 NGO에다가 돈을 내시면은 거기서 이제 NGO에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이제 많이 도와주신 덕분에 후원자께서 도와주신 덕분에 이런 사업을 했습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사진을 많이 보여주겠죠.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G세이버 할 때도 맨 앞에 보여드렸던 게 사람들이 그 추결기를 이렇게 안고서 막 웃고 있는 모습이었는데요. 보통 그런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모아준 돈이 다 모아보니까 그래서 뭐 1억이 있었는데 그거 갖고 우리가 G세이버를 내서 뭐 10,000대를 만들어가지고 사람들 나누는데 사람들이 기뻐했다. 그런 사진을 보여주는 거죠. 사람들이 좋아했다. 그러고서는 이제 인터뷰를 따는 거죠. 한 명이나 두 명한테 물어봐가지고 뭐 이제 울란바토르에 사는 뭐 40세 누구누구 씨는 뭐 G세이버를 받고 뭐 되게 뭐 기분이 좋았다. 아니면 뭐 왠지 뭐 좀 따뜻하고 뭐 석탄 사용량이 좀 줄은 것 같아서 기분이 좋다. 뭐 그런 말들이 해가지고 결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G세이버를 받은 예를 들어서 뭐 1,000명이 있다. 1,000명 중에 1명, 2명을 이야기를 따가지고 그것도 자기한테 아마 유리한 사람, 나쁜 얘기한 사람을 거기다 넣을 리는 없잖아요. 자기한테 좋은 얘기를 하는 사람을 넣어가지고 그냥 그렇게 사진 넣고 얘기하는 걸 얼마나 사람들이 믿어줄까요? 정말 그 사업이 효과적이었다는 거를 그런 어떤 증거를 가지고 누가 믿어줄까요? 믿기가 되게 어려운 거겠죠. 제3의 기관이 측정을 좀 잘해야겠는데 그냥 G세이버 나눠주고선 할 게 아니라 비포랑 애프터를 측정을 해봐야겠죠. G세이버를 받기 전에 이러이러한 상황이었는데 G세이버를 사용을 하고 나니까 이렇게 좋아졌다. 또 뭐는 그대로다. 어떤 건 더 나빠졌다. 그런 것들을 측정을 해봐야지
G7으로 인해서 뭐가 좋아졌는지 뭐가 나빠졌는지 그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포랑 애프터를 측정해 보는 게 필요하죠. 근데 비포랑 애프터를 측정하는 것도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예가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이거는 이제 모 NGO,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또 세계적으로 굉장히 알려진 NGO고요.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역량이 있는 좋은 NGO입니다. 그래서 이 NGO가 자기들이 어떤 실패 사례를 굉장히 용감하게 공유를 해주면서 당신들은 이런 시행착오를 겪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해준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요. 어떤 경우였냐면은 이 NGO는 이제 돈을 받아가지고 그때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싶었냐면은 아프리카에서 이 장티푸스, 이제 콜레라, 뭐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하는 이제 그런 사업을 이제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이제 특정한 프로그램, 교육 프로그램, 예를 들어서 뭐 화장실 갔다 와서 손을 씻는다든가 뭐 그런 것들을 이제 뭐 교육을 이제 시킨 거죠. 그리고 이 프로그램이 얼마큼 효과가 있었는지 보고 싶어가지고 뭐 세계 그 다른 좀 유명한 컨설팅 회사에다가 결과를 측정해달라, 임팩트를 측정해달라고 맡긴 거예요. 그래서 맡겼는데 보니까 이제 기초선 조사를 하는 거죠. 비포. 그 프로그램 하기 전에 한번 이제 그 사망률을 측정을 하고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사후에 사전 조사한 다음에 사후에 이제 측정을 해가지고 사망률을 비교해 봤는데 사망률이 올라간 거예요. 큰일 났죠. 사람들한테 돈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좋은 일 하겠다고 하고서는 사업을 했는데 우리가 진행한 프로그램을 하고 나니까 오히려 그 전보다 사망률이 올라갔다. 잘못하면 이제 NGO 문 닫아야 되는 거죠. 이러면은.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굉장히 놀라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그래서 막 고민을 하다가 잘 이제 따져보니까 되게 이상한 걸 발견을 한 거예요. 사전 조사를 그 컨설팅 회사가 건기에 한 거예요. 비가 안 올 때. 그리고 사후 조사를 우기에 했어요. 비가 올 때. 건기, 우기 측정하면 당연히 우기에 사망률이 높겠죠. 그러니까 이 사망률이 올라간 게 정말 이 프로그램 때문인지 아니면은 비가 더 많이 와서 당연히 이제 사망률이 올라간 건지 어떤 전염병 같은 게 생겨가지고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이게 섞여 있으니까 알 수가 없다는 거죠. 비포랑 애프터만 측정해가지고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이제 그 다음 해부터는 예를 들어가지고 같은 건기에 측정을 하고 프로그램을 돌리고 또 같은 비슷한 건기에 이제 측정을 해가지고 비포 애프터를 비교를 해봤다고 그러는데 물론 그게 이제 그 전보다 훨씬 낫겠죠. 건기, 우기를 측정해가지고 비교하는 것보다는 건기 측정하는 게 더 좋겠지만 같은 건기를 하더라도 비가 매년 똑같이 오는 것도 아니고요. 또 그 사이에 예를 들어가지고 그 전에 있던 병원이 망해서 나갔을 수도 있잖아요. 사람들 사망률이 올라갔는데 그것이 우리 프로그램 때문이 아니라 다른 병원이 망해가지고 사람들이 그냥 많이 죽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반대로 우리 프로그램은 별로 효과가 없었는데 다른 NGO가 또 들어와가지고 더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했기 때문에 사망률이 줄어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컨트롤하고서는 효과를 측정을 해야 우리가 정확한 효과를 측정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떤 측정을 할 때 RCT라는 방법을 쓰게 되는데요. 그건 뭐냐면은 그래서 우리가 한 200명, 300명 이렇게 사람을 딱 정해놓고 이 사람들을 랜덤하게 무작위로 그룹 A, 그룹 B에 배정을 하는 거죠. 배정을 하고 양쪽에서 기초선 조사를 한 다음에 한쪽에서는 프로그램을 돌리고 한쪽에서는 프로그램을 안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사후에 측정을 해보면은 요 차이가 있을 거잖아요. 그 차이를 계산을 해보면은 차이의 차이는 결국 이쪽은 프로그램 했고 이쪽은 프로그램 안 했으니까 딱 그 차이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함으로 인해서 생긴 어떤 사망률의 감소 같은 것들이 이런 걸 통해서 정확하게 연결이 된다는 거죠. 정확하게 측정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 게 이제 RCT라는 개념이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협력적 성과 관리입니다. 이거는 실제로 이해관계자들을 체계적으로 저희가 참여시켜서 이제 이런 임팩트를 측정을 해야 된다는 의미인데요. 이 중에 예를 들어가지고 저희가 어떤 제3의 외부기관이 와가지고 사업수행기관한테 야 우리가 너희 임팩트 측정해 줄게 그랬을 때 사업수행기관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거죠. 임팩트를 측정했는데 결과가 안 나오면 어떡해요? 나쁜 결과가 나오면 어떡해요? 그러면 상당히 곤란하니까 사업수행기관 입장에서는 당연히 뭔가 좀 속이고 싶은 또는 뭔가 좀 커버하고 싶은 그런 인센티브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거는 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근데 이게 한국에서 우리가 측정할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한국말로 얘기하는 건 다 알 수가 있으니까. 근데 몽골에 딱 가니까 우리는 몽골 말을 하나도 모르고 여기 직원이 가가지고 몽골 말로 이렇게 막 뭐 질문을 하면은 거기에 대답한 거 갖고 우리가 데이터를 모아서 그걸 분석을 해야 되는데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만약에 정말 마음 먹고 우리를 속이려고 하면은 얼마든지 왜곡된 데이터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임팩트 측정하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처음부터 사업 수행기관과 같이 협력을 해가지고 이 임팩트 측정이라는 게 어떤 이 사람들을 어떤 벌 주기 위한 게 아니라 어떤 비난하기 위한 게 아니라 사업을 좀 더 발전시켜서 이 사람들도 당연히 좋은 뜻으로 시작을 한 거니까 한 면에 더 삶을 좀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는 이렇게 정확하게 측정을 해가지고 같이 협력해서 어떻게 자원을 잘 배분하면 좋을지 같이 고민해보자. 그런 취지에서 임팩트를 측정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또 이분들의 어떤 그런 어려움들, 이분들의 어떤 힘든 것들을 같이 잘 반영을 하고 또 현장의 어떤 특성들을 잘 반영을 해가지고 임팩트를 측정을 해서 이거 갖고 우리가 좀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야겠다. 이제 그런 게 어떤 협력적 성과 관리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가 소셜 임팩트를 측정할 때는 그런 이해관계자들의 그런 관점들을 잘 녹여 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임팩트를 측정하기 위해서 그 전문 분야별로 연구진을 좀 구성을 하게 됐는데요. 저희가 크게 두 가지 파트로 임팩트 측정을 어떤 방향성을 잡았습니다. 첫 번째는 아웃컴과 임팩트를 측정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그러니까 결국 열매를 보는 거죠. 어떤 나무로 생각을 했을 때 그 나무가 맺은 열매들을 보는 거고요. 또 하나는 그 나무 자체가 좋은 나무인 걸 또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만약 그 나무 자체가 좋다면은 처음엔 조금 뭐 열매가 좀 잘 안 맺힐 수도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 좋은 나무에서는 좋은 열매가 맺힐 테니까 정말 이 나무가 좋은 나무인가 그리고 좋지 않다면 어떤 부분을 조금 우리가 조금 도와주면 나무가 좋아질 거냐 생산성이 좋아질 거냐 그런 것들을 이제 고민을 해본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열매라는 게 아웃컴, 임팩트를 측정을 해보는 거고요. 주세이버가 얼만큼 효과를 냈는가. 근데 이제 프로세스 이밸류에이션이라는 거는 이 나무가 얼만큼 잘 자라고 있는가. 예를 들어서 물이라든가 영양분을 잘 흡수하고 잘 가지마다 잘 배분을 해가지고 정말 나무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가. 그런 과정을 봐주는 거죠. 그래서 아웃컴과 임팩트를 측정을 하는 거는 저희가 경제성 효과. 그래서 저와 또 이제 뭐 미시간대 김규일 교수님 경제학과, 그다음에 이화여대 이혜미 교수님 이런 분들이 같이 협력을 해가지고 저희가 경제 효과를 측정을 했고, 건강 효과는 이제 뭐 하버드 의대 뭐 신현준 교수님, 그다음에 이화여대 뭐 강민아 교수님, 하은희 교수님, 천은미 교수님, 또 이제 그 피츠버그 의대 윤중 뭐 교수님 뭐 이런 분들이 같이 저희가 협력을 해가지고 또 이제 건강 효과를 측정을 했고요. 또 이제 이화여대 환경공학과 안명환 교수님, 그다음에 또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어인경 교수님이 환경효과, 삶의 질 효과 각각 맡으셔가지고 저희 이런 팀을 짜서 전문성을 가지고 이제 아웃컴과 임팩트 측정을 했고요. 또 과정 평가는 어떤 경영적인 측면은 이제 제가 했고, 또 협업이라는 측면은 행정학과의 강민아 교수님, 한승환 박사님 뭐 이런 분들이 같이 협력을 해가지고 저희가 팀으로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연구 진행 절차를 보면요, 먼저 우리가 측정을 이제 준비를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이제 그런 뭐 지표를 만든다든가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준비를 했고, 설문지도 작성하고, 그다음에 이제 예비조사, 한번 파일럿을 한번 해본 거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뭐 설문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몽골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도 충분히 쉽게 이해할 수 있는가, 거기서 뭔가 오류가 생길 여지는 없는가, 이런 거 어떻게 또 고칠 건가, 그런 것들을 저희가 고민을 해본 거죠. 그 다음에 기초선 조사를 저희가 가서 측정을 해보고, 베이스라인을 측정을 하고, 그다음에 중간에 평가를 하고, 마지막에 사후 평가하는 식으로 해서 저희가 이 사이클을, 연구의 사이클을 이렇게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 있어서 굿네이버스, 또 그 몽골의 사회적 굿쉐어링 등 사업 수행기관들과 같이 공동으로 많이 협력하면서 현장에서 실사를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